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 리그 3연승을 달리면서 16강 진출 조기 확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 출전한 지난 8라운드 경기였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개막 이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오는 일요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는 토트넘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영국 현지의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뛸 수 있다면 토트넘이 올 시즌 가장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다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쾌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토트넘 전력 분석 컬럼 풀버전을 해석해 오는 주말 경기를 앞두고 전술적인 프리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일정이 오는 주말에 진행됩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새벽 4시 레스터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를 시작으로 토요일 밤 11시에 에스턴 빌라와 본머스, 브렌트포드와 입스위치 타운, 브라이튼과 울버햄튼, 맨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아직 황희찬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 출전이 어렵고요. 10월 27일 일요일로 넘어가서는 새벽 1시 30분에 에버튼 대 풀럼, 밤 11시에 첼시 대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같은 시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도 있고 이번 9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킥오프가 예정된 아스널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현재 리버풀이 승점 21점으로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20점으로 2위, 지난 8라운드 본머스전 충격 패배로 승점 17점에 머물러 있는 아스널이 에스턴 빌라와 승점 동률인 가운데 골득실차 우위로 3위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4위이고 31살의 어린 감독 히르첼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브라이튼이 15점으로 5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엔초 마레스카 감독과 함께 컨퍼런스 리그도 순항하고 있고 매우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첼시가 14점으로 6위, 그리고 토트넘이 승점 13점으로 7위인데 누누 에스피리토 산투 감독 체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팅엄도 승점 13점, 토트넘과 같은 점수지만 골득실 차에서 밀려 8위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2위에 처져 있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하면서 엄청난 경기력 과 돌풍을 일으켰던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리그 18위 강등권까지 추락했고 8라운드까지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이 8경기에서 4승 1무 3패의 선전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3무 5패로 승점 3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양팀이 얻은 승점의 차이가 무려 10점이나 나는데요.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패배 전까지 공식 경기 5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탔고 또 브라이튼전 패배 이후 치렀던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4대1 대승, 그리고 전면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알크마르와의 경기도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6경기 중에 3차례나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이끌어내면서 상대가 막아내기 어려운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데요.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3경기 내리 패배하면서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 원정 1대2 패배, 리버풀과의 홈경기 0대1 패배, 노팅엄 원정 0대1 패배 등 한 골차의 석패이긴 했지만 패배의 기운이 짙게 들어져 있습니다.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긴 2경기는 모두 하브리그 팀을 상대했던 카라바오컵 뿐입니다.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한 4대0 승리와 퀸즈 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 한 2대1 승리인데 이 경기 외에 나머지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좋지 않죠. 물론 상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첼시와의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라든지 리버풀전 0대1 석패, 그 외에 다른 팀들과의 경기도 큰 점수차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적설이 돌았던 마크 게이를 지켜내긴 했지만 후방 빌드업의 중심점이자 또 꾸준히 수비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왔던 덴마크 수비수 요아킴 안데르센이 풀럼으로 완전 이적한 이후 분데스리가에서 막상스 라크루아를 영입했지만 현재 수비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격력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에베리치 에제를 지키긴 했지만 마이클 올리세를 5,300만 유로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시켰죠. 그 이후에 아스널 공격수 에디 은케티아를 영입했고 또 라치오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일본 대표 공격형 미드필더 카마다 다이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카마다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표팀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세유의 윙어 이스마일라 사르를 올리스의 위치에 배치하고 있는데 1,500만 유로를 투자한 이 선수 역시 아직 큰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 수비 라인에 어찌 보면은 이 안데르센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레알 베티스에서 영입한 차디 리아드에게도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투자했지만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던 샘 존스톤을 울버햄튼으로 이적시키면서 딘 핸더슨 골키퍼를 데려왔는데 연일 실점을 하고 있죠. 물론 핸더슨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과 공격 조직 모두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카마다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5경기에서 7점을 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3백을 기반으로 수비를 안정화시키면서 또 윙백을 통한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신 공격수 마테타, 그리고 창의적인 측면 공격수 에제, 스트라이커 자원인 은케티아, 그리고 공격수 미드필더인 카마다 등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 3명에게 공격을 맡기고 오른쪽 윙백 무뇨스, 왼쪽 윙백 미첼에게 측면 공격을 맡고 있는데, 이 측면 공격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이 크로스 패스를 제대로 받아먹는 선수도 없고, 무엇보다 이 윙백의 뒷공간 커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마크 게이를 중심으로 클라인, 게히, 리처즈의 3백을 구축하고 있는데 견고함이 떨어지고, 와튼과 휴스로 이루어진 2명의 미드필더 역시 와튼의 공격 전개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수비 커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은케티아를 최전방에 두고 에제와 카마다를 2선에 배치하고 오히려 에제를 오른쪽에 또 카마다를 왼쪽에 배치해서 조금은 다변화된 새로운 공격 패턴을 만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득점에 실패했거든요. 과연 토트넘과의 경기는 어떤 공격을 내세울지 주목되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수 양면에 걸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이번 9라운드 경기를 앞둔 토킹 택틱스 전술 분석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팀입니다. 왜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컴플리트한 팀, 완전한 팀이죠.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다르고 약점이 없는 팀이라는 의미인데 왜 그런 팀인지 소개하는 분석 컬럼입니다. 통계 기록을 통해서 지금 토트넘이 세간의 우려와 부정적인 시선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즌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컬럼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한 휴식기 전에 열렸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에 2대0으로 리드하던 상황을 잃고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본 토트넘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는데요. 호주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변화는 가차 없는 접근 방식, 결국에는 공격성이죠. 추가골을 노리는 호전성이죠. 그것에서 비롯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물론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반전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은 확실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휴식기 이후 프리미어리그 일정으로 복귀하자마자 런던 지역 라이벌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꺾은 경기에서 확실히 그 끈질긴 가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토트넘은 0대1로 뒤지던 상황에 다시 일어나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리그 4승 중 3승을 거두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 과정에 토트넘은 최소한 3골 이상을 득점했는데요. 에버튼을 4대0으로 꺾었고 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도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톱팀으로서의 우위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 경기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대량 득점이 나온 경기들의 특징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보이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복귀골, 시즌 3호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 나온 2골에도 관여를 했었죠. 에버튼전에 멀티골을 기록했고 브렌트포드전에 멀티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토트넘의 가차없는 무자비한 그런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뛰고 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요일에 열리는 또 다른 런던 더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7위로 현재 선두인 리버풀과 승점 8점 차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 이기고 아스널과의 또 큰 경기를 앞두면서 승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 리버풀을 상대로 우승 경쟁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경기에 이기는 것이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일단 토트넘의 강점에서 창의적인 힘, 공격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8경기까지 진행된 현재 시점에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의 기대 득점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가 높은 첼시보다 2.09골, 또 디펜딩 챔피언이자 비페널티킥 기대 득점 2위에 올라있는 챔피언 맨시티보다 2.17골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도 뛰어나 19골을 기록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당 평균 2.11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시즌 같은 시기의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북런던의 원수죠. 아스널보다 득점 기록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번 시즌이 4분의 1의 일 정도 채 진행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지금까지 매우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개인 크리에이터 기록도 토트넘 선수인데요. 615분 동안 뛰면서 3.6회의 기대 도움을 기록한 제임스 매디슨이죠. 지난 토요일 웨스트햄과의 경기 승리 당시에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이 1.92골로 웨스트햄이 기록한 0.78골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거둔 4번의 승리에서 모두 상대 팀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큰 비페널티킥 기대득점 수치를 기록한 흐름이 승리라는 결과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별 상대팀과의 기대득점 비교 차트인데요.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1대1로 비길 때도 토트넘이 1.18골이었고 레스터시티가 1.05골로 토트넘이 앞섰습니다. 에버튼을 4대0으로 크게 이길 때는 2.43골이었고 에버튼은 1골이었죠. 뉴캐슬전 1대2로 패배할 때는 토트넘이 1.26골로 1.83골의 뉴캐슬보다 적었지만 아스널전 0대1 패배 당시는 0.71골의 기대득점으로 아스널이 기록했던 0.74골과 거의 대등했습니다. 브렌트포드를 3대1로 이길 때는 무려 3.52골의 기대득점이 나왔고 브렌트포드는 0.8골이었고요. 맨유를 3대0으로 꺾을 때는 4.59골로 5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기대득점이 나왔고 맨유는 0.96골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의 2대3으로 패배할 때는 1.34골의 기대득점으로 1.76골의 브라이튼보다 낮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치였고요. 이번 웨스트햄전 말씀드린 1.92 기대득점이 나왔던 것이죠. 슈팅당 기대득점 랭킹을 보시면 첼시가 이제 80회의 슈팅을 시도해서 슈팅당 기대득점 0.18골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이 99회의 슈팅에서 0.17골을 기록한 토트넘입니다. 같은 수치를 기록한 팀은 에스턴 빌라이지만 슈팅 시도 횟수 자체가 68회로 토트넘보다 훨씬 적고요. 브렌트포드도 66회로 토트넘에 비해 30회 가까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토트넘은 승리할 때는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끈질긴 행보, 무자비한 행보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적인 이런 공격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점유율 확보가 특히 그 과정에서 중요한데요. 토트넘의 인상적인 기대득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팀의 특징이며 이는 소유권과 터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만이 평균 점유율 65.4%로 토트넘이 기록한 61.9%보다 더 많이 공을 소유했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도 맨시티가 404회로 토트넘의 355회보다 유일하게 높은 팀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 횟수를 기록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맨시티가 105회, 토트넘이 99회입니다. 즉 맨시티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한 유일한 팀인데 슈팅당 득점은 맨시티보다 토트넘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마무리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은 이제 말하기에 이상하긴 하지만 반대로 또 토트넘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8경기에서 29번이나 빅찬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빅찬스에서 9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평균 이하의 빅찬스 전환율 3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뛰어난 빅찬스 전환율을 자랑하는 선수죠. 주장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도미닉 솔랑키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올 시즌 초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의 빅찬스 중에 2번을 득점으로 연결했고 지난 시즌에는 19번의 빅찬스 중에 12번을 득점으로 연결한 선수입니다. 솔랑키 역시 지금까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리그 6번의 빅찬스 중에 2번밖에 득점하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 본머스 소속으로는 50%에 달하는 빅찬스 득점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만 제대로 살아나고 제대로 활약을 해준다면 토트넘이 지금처럼 생산하고 있는 많은 기회들을 더 잘 골로 연결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4-2025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최다인 8명의 득점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 중 6명이 최소한 2골 이상을 득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3골, 브레넌 존슨 3골이고 솔란키, 쿨루셉스키, 메디슨, 이보 비스마도 2골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지금까지 수비적인 약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수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토트넘의 8.9 실점보다 기대 실점이 낮은 팀은 단 4팀뿐입니다. 리버풀이 6.2 실점으로 토트넘보다 이 지표에서 더 안 좋은 수치, 수비적으로 안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것이 드러났죠. 토트넘이 실제로 9골을 내준 기록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스널이 8골, 뉴캐슬이 8골, 노팅엄 6골을 내줬는데 그 세 팀만이 토트넘보다 더 적은 골을 실점한 팀인 것이죠. 후방에서 아쉬웠던 개인적인 실수가 없었다면 토트넘의 실제 실점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넣을 때 모하메드 쿠두스에 대한 움직임에 브레넌 존슨이 느리게 반응했기 때문에 실점했던 개인 실수가 드러났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비판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기대 실점 64.5골이나 허용하면서 61골을 실점했습니다. 기대 실점 기준 수비력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하위 5위권을 기록했던 부족한 수비력을 지적받은 것인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보다 더 탄탄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홈에서 토트넘은 이미 지난 시즌 전체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도 4차례나 상대를 기대 실점 1.0골 이하로 제한하면서 좀처럼 위기를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10차례의 홈 리그 경기 중 3차례 패배하면서 요새처럼 굳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기회를 만들거나 골을 넣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토트넘이 강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직 다듬어야 할 몇 가지 주름이 있지만 기본적인 수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균형 잡힌 팀 중 하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기간 사이에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시티, 첼시, 리버풀과 같은 큰 팀들과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경기가 또한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해자와 도개교, 철옹성으로서의 모습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징후는 희망적이고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역대 30회 팰리스와의 경기 19승 7무 4패로 우세하고 최근 6경기도 5승 1패로 절대 우세합니다. 게다가 양팀의 기록 기반 장단점을 분석하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이고 약점이 결정력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릴지의 물음표가 있고요. 또 약점은 상대 역습 공격에 대응하는 수비가 문제인데 최근 토트넘이 속공과 역습을 잘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 즉 손흥민 선수가 뛴다면 충분히 팰리스의 수비를 여러 차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17번의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14승 2무 1패로 절대 우세한데 9득점 2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 2차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모두 이길 때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크리스탈 팰리스 킬러로서의 면모를 유지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만 괜찮다면 선발 출전할 것이 예상되고요.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던 후반에 잠깐 뛰었던 솔란키가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존슨, 미드필드 라인에 사르, 클루셉스키, 비수마, 포백 라인에 우도기, 반더벨, 로메로, 포로, 골키퍼 비카리오 등 웨스트햄전의 선발 명단이 그대로 가동될 수 있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면 마이키 무어가 먼저 뛸 가능성이 있어요. 오도베르는 부상에서 돌아와서 아직 조금 더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베르너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베르너에게 또 한 번 선발 출전 기회를 주기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다만 최근 감독의 발언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리 없다면, 큰 이변이 없다면 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도 토트넘이 원정팀이지만 승리 평균 배당률이 1.80골로 원정팀 중 가장 낮은 배당률, 원정팀 중 가장 승리가 유력한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옵타에서 슈퍼컴퓨터의 1만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승리 확률도 토트넘이 50%, 크리스탈 팰리스가 25%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우세가 전망되는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해서 또 한 번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이 경기는 한준TV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 킥오프 경기 한준TV와 함께 그 결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